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5월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 조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막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전명수 오늘 강연자님께서도 이렇게 강연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기술 진보의 혜택을 저희들이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나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예, 오늘은 러시아 마케팅 오피스 팀장으로 계시고,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인 사업도 하시고, 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신 전명수 팀장님,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전명수 대표님이라고 불렀는데, 팀장님께서 러시아 유통 현황 및 법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이 주의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김익준 대표님께서 회원동정 시간에 한 15분 정도 소유에서 공유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의 최근 사업하고 계신 현황을 공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 화면에 가서 우리 전명수 대표님이자 팀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수 대표님 자기소개도 조금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전명수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무역협회 마케팅 오피스 팀장을 이제는 민간 위탁으로서 제가 4년째 지금 해오고 있으면서 오늘은 마케팅 오피스 팀장으로 저를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과 이제 식품, 우리 중소기업들을 판로로 개척해주면서 시간이 갈수록 어쩌다 보니까 실제로 테스트 마케팅을 해주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커져서 지금은 하나의 그냥 사업군으로 보고 현재 직원 한 8명을 같이 데리고 한 사업체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라시아 21 이사장으로 계신 김승동 우리 이사장님이 제 오랜 스승이시죠. 우리 보시면은 허준으로 하면 위태 같은 저한테는 큰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사장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회사를 자리를 잡으면은 꼭 찾아뵙겠다 해서 제가 올해쯤에는 찾아뵈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찰나고요. 그만큼 김등동 사장님한테 받은 DNA로 제가 사업을 이끌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되죠? 네네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최근에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유통 구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고 있으면서 이 수입상부터 해서 도소매상들이 전부 많은 혼란 속에서 자기 살 길을 많이 찾고 있는 포지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좀 몇 가지 법규가 좀 바뀐 게 있거든요. 대단하게 큰 건 아니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 그래서 바이어들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좀 피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중심으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신 모든 분들이 기라성 같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러시아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러시아에 대한 정보 지식들은 간단히 설명드리고서 맨 마지막에 유통구조 그리고 변경 법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체득한 그런 전략 같은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시장입니다. 동토의 땅 러시아가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남방 항로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이슈가 서 하나의 큰 관심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그 중에서 유럽의 중심인 러시아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예, 이게 하나의 변화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러시아 시장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집과 독선, 자기 혼자만 살려고 했죠.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뭐 같이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었는데 러시아가 이제는 글로벌 사회에서 혼자는 경쟁이 어렵다. 혼자 자급자족은 한계가 있다 하면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굉장히 크게 관심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취한 게 작은 시장을 EAU라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그러한 이런 경제동합 블록화 즉 EU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5개국 시장을 이제 경제를 통합시켜서 더 큰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그 전략을 갖고 관세 여러모로 등등해서 모든 것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특히 예전에는 내수 기업들이나 외국인 기업들이나 특별히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땅밖에 없다. 와서 원하는 땅만 얘기해라. 내가 다 해줄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 외에는 없었죠. 왜? 막상 땅을 보고 갔는데 석탄을 투자하러 갔어요. 근데 레일웨이나 전기, 물, 인프라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장벽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죠. 러시아 투자가. 근데 그런 러시아가 선도개발구역이며 자유항이면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면서 그런 기업들한테 인프라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할 만큼 막 괄목할 만하게 이렇게 큰 천지개벽할 정도로 투자 인센티브는 없지만 나름 러시아 입장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시장의 매력 세 가지죠. 세계 최고 영토지만은 그만큼 인구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영토에 비해서. 근데 저축 비중이 많이 적고 그리고 소비 비중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들 소위 말해서 화장품 한 개 살 때, 한 개 쓸 때 러시아는 같은 기간에 두세 개를 쓸 수 있다. 그만큼 구매력이 큰 시장이다. 많이 알려져 있죠. 두 번째는 남북한, 중국, 그래서 물류 교역의 중심지. 세 번째는 에너지 대국, 부자음악에도 뭐 절대로 3년은 간다고 러시아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가 글로벌이 시장이 어려워져도 석유와 가스 그런 에너지로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러시아 시장의 특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서부, 중부, 극동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별로 100만 이상의 인구 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시를 많이 찍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략해야 될 시장이다. 블라디는 아직 인구는 하바하고 블라디는 인구가 100만이 되진 않지만은 러시아가 극동 러시아를 통해서 아시아와 교역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극동 러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동에 인접한 일본, 한국, 중국, 우리 같은 도시, 대한민국은 이 극동 시장을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로서 삼고 러시아를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꼭 통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여성 중산층이 러시아의 소비자의 특성입니다. 브랜드는 투비 메이드입니다. 메이드된 브랜드를 갖고 와서 러시아에서 스스로 자만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이쯤이야 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마케팅 메커니즘으로 어프로치했다가는 크게 당한다. 그래서 러시아는 나름 만들어가야 되는 브랜드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큰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메커니즘에 맞게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을 알려지면은 이미 이 브랜드가 사전에 알려졌던 브랜드든지 아니든지 간에 러시아는 일단 자기한테 마음에 들고 흡족하면은 그게 퍼져나가면은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도 러시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화장품이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한국 다른 건 다 마이너스를 꼬랐어도 화장품 쪽 뷰티 제품 러시아가 아주 성장이 컸는데요.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태평양 아모르페시피 그런 브랜드는 아주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만큼 한국에서만큼 그런 아성이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더라. 오히려 듣도 보단 그 러시아 한국 브랜드 화장품이 러시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국민 브랜드라고 자기들이 지켜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를 가만히 보면은 한국에서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다만 5년 전부터 꾸준하게 러시아에 들어와서 지금 K-뷰티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브랜드로서. 그런 기업들이 많더라. 그래서 브랜드는 to be made 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러시아에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는 여성입니다. 여성한테 자리를, 그러니까 여성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러시아는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뷰티나 식품이나 뭐 모든 게 특히 여성 비중이 큰데요.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완전히 모계사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한테 입소문이 잘 나면은 그만큼 흥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고전을 면치 못하더라.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특히 뷰티 같은 제품은 더더욱 그렇더라. 네. 그 중산층, 러시아는 중산층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냥 제가 기업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민 브랜드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러시아 중산층 상위 10%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을 가지고 모스크바에 가서 공략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한 국민 브랜드로 차라리 어프로치를 해라. 제품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어떤 기업들은 그래요. 나는 우리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이어가지고 가격이 이 정도밖에 못해요. 더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에 가서 타겟을 니치 마켓을 가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의 성공한 사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시려고 하면은 국민 브랜드로서 한번 우리 도시락처럼 자리를 잡겠다. 그렇게 한번 마인드를 갖고 들어오시는 게 훨씬 적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딱 3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이게 한 10년간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전술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큰 방향으로 보면은 신동방, 동쪽으로 가자. 왜? 유럽한테 치이고 미국과의 그런 바틀릭 컨플릭트 때문에 가스와 에너지 등등을 유럽과 판매가 이제 주요 판매처였던 유럽에 계속 승승장구하기 어렵다. 러시아가 그렇게 느꼈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동쪽을 바라본 거죠. 중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그 아시아 쪽, 동북아시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리더로서 손색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저쪽하고 좀 가까워야 되겠다 해서 교두보가 어디냐 했더니 동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더라. 그래서 러시아는 새로운 동쪽, 그래서 뉴 이스트 웨이로 해서 신동방 정책을 계속 10년간 펼치고 있습니다. 자국 제조업, 에너지를 갖고 맨날 팔아먹기만 하니까 이게 제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하고 또 오일도 가공된 게 아니라 로우로 팔다 보니까 부가가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러시아가 안 되겠다. 뭐 그래요. 그 밑에 있는 그 관료들이 각하한테, 푸틴 대통령한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에너지부터 해서 가공을 시켜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제조업을 육성을 하다 보니까 그 석유와 가스부터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있죠. 일반 식품이며 예를 들면은 그런 화장품이며 등등등 그런 소비재 또한 제조업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요즘 러시아가 어렵잖아요. 맨날 서부랑 서방이랑 맨날 싸우고 나서 서로 수입 안 한다고 맞불 작전 피면서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최대한 국산을 많이 확대해라.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데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공장이 필요하고 제조 레시피가 필요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지원금을 많이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만큼 러시아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조업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육성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완제품보다는 초기에는 완제품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지만 나중에는 세미로 넉다운 방식 같은 그런 소분 포장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메이드 인 러시아를 만드는 게 제일 적절하다. 단 코리안 테크놀로지를 갖고 러시안 메이드를 만들어서 러시아 기업들한테 그만큼 자신감도 주면서 또 러시아 사회에서 메이드 인 러시아라는 하나의 자부심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만큼 로머테리얼이나 반제품을 판매하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더 윈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조선업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 5개국 있죠. 그 탄탄탄 나라 중앙아시아 전부는 아직 안 됐지만은 틈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끼리는 프리 트레이드 존을 만들자.
세금이나 뭐 부가세나 그리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따로 돈을 이렇게 세금성 그런 비용을 받지 말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자 하고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러시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중심이 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은 10년 동안에 변하지가 않는 것 같고 앞으로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저기 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뭐 정권이 바뀌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 기업을 하는 분들은 방향성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불확실성은 많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극동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지금 가서 백도를 하고 다시 없었던 일을 하기는 굉장히 러시아로서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러시아는 인내심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5년이 됐든 10년이 걸리든 간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극동은 러시아도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든 간에 계속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장은 같은 뭐 핵심이 코로나 상황 때는 수입상이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루블이 35루블 하더라도 70루블, 60루블 뛰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그러니까 가격이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가 오케이를 해주면 좋은데 뭐 엊그저께 35루블에다가 갑자기 60루블에 수입을 하다 보니까 수입 원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 시장에서 가격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는 바이어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환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들도 그러니까 도소매상들도 많은 물량을 들여와가지고 창고로 입고시켜가지고 판매를 했던 걸 뭐 했더라면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들도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그런 식으로 한 박스, 두 박스 소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창고를 운영해서 바로바로 바이오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결국 도시락이나 오리온이나 현지 공장 있는 우리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커졌어요. 매출이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유리했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수출하는 게 있죠. 수입 제품들은 굉장히 어려웠다. 두 번째로는 PB 상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제품이 있어요. 원래 잘 판매를 했어. 근데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상황으로서 수입 원가 등 여러 가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어려워. 수입상 입장에서는. 근데 소비자는 계속 찾아요, 이 제품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머리를 썼냐. 베트남이나 중국을 가서 이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대신 가격은 이렇게 만들어 달라. 낮춰 달라. 그 뜻은 유통을 할 줄 알고 마케팅을 해봤다 이겁니다. 러시아 수입상들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비슷한 제품만 있으면 돼. 디자인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고 단 조금 원료를 저품질을 써도 괜찮아. 그만큼 스펙을 다운시켜가지고 나는 판매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B 제품이 굉장히 활성화됐더라.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지화시킨 회사 그리고 러시아 바이어들은 PB 상품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같이 뭐랄까 그 기존의 그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리드를 했지만은 이 뭐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환율 때문에 많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뭐 이런 트렌드로 시장이 흘러가더라. 뭐 극동 시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조금 경제가 회복되고 좀 좋아지면은 계속 이쪽에다가 공격적으로 퍼부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극동 개발은 딱 한 가지 같아요. 러시아 정부의 모든 러시아 정부가 이 에너지를 북극 항로, 북방 항로 있죠. 그쪽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북극의 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북극 항로를 빨리 상용화시키려고 이쪽으로 많이 모든 국력을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극동개발부도 극동북극개발부로 명칭이 변경됐고 최근 극동투자수출지원청이라는 기관이 있죠. 산하기관 그리고 극동개발공사 그 두 기관을 합병시켰어요. 그리고 극동개발공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직도 빠르게 재편하면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면서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 그게 최근의 극동 상황의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북방, 신독방 1대1로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한국만 떠드는 건 아니더라. 한국만 신북방, 신북방 하는 건 아니더라. 뭐 물론 정권이 바뀌면 또 뭘 새로운 이름으로 뭔가 바뀌겠지만은 북방은 계속 간다. 그게 때로는 북한을 같이 연결시켜서 남북로로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양자라도 가면서 계속 북방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시장. 섬나라. 북한으로 단절돼가지고 섬나라죠. 우리나라는 수출 안 하면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수출 지향적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꼭 러시아는 새로운 신규 시장이며 또 새로운 항로, 북극 항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시장이더라.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건 계속될 거고 옆에 있는 중국 또한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안 좋을수록 거꾸로 비례하는 거죠. 러시아하고 중국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나 경제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중심이 돼서 이 극동 러시아가 커지면서 우리 그 러시아로 가는 길목이 좀 더 벽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일본도 계속 지긴 싫어가지고 자기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또한 합세를 하면서 이 극동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시장은 계속 핫해질 거다. 그러니까 더 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경기 전망인데요. 어려웠어요. 작년에 다 마이너스였죠. 근데 그거는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똑같았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어려웠어요. 5년 전부터 2014년 우크라이나하고 이슈가 터지면서 계속 어려웠죠. 내성을 다졌어요. 그러니까 워낙 처음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도 없더라. 근데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여러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러시아는 거꾸로보다도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저는 충격적인 시장에 막 갑자기 막 요동치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망을 올해는 플러스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나가는 것도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요만큼 나갔던 게 지금은 조금씩 주문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극동은 좀 덜한데 이 모스크바, 배째를 중심으로 볼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조금씩 소비가 진작되고 있다라고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서방의 테러 제재에 대한 경기 침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을 계속 육성했죠. 국산화시켰다는 거죠. 제조업의 육성이라는 게.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나 결속력을 강화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나름대로 시장으로 자기들끼리 뭉쳐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불필요한 비용 같은 걸 지출을 피하면서 시장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더라.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더라.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상황을 제가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왜 플러스 성장을 전망을 하고 왜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생각하냐면 먼저 성장률이 이제 플러스라는 전망이 여러 곳곳에서 많이 전망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러시아가 세계 뭐 5위인가요? 3위인가? 아주 그냥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저 나라는 진짜 대책이 없다고 하면서 러시아는 가면은 그냥 코로나 걸리겠다 하면서 조금 무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러시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은 다 백신 개발할 때 러시아도 백신 개발 뛰어들었어요. 근데 다들 웃었어요. 그래서 될까 하면서 근데 해냈잖아요. 스푸트닉부터 해서 백신을 개발하면서 지금은 그 해냈다는 그 백신 개발을 해내면서 나라가 엄청나게 자신감이 커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마스크도 줘가면서 중국이 마스크도 줘가면서 야 니네 어떡하냐 조금 어려운데 마스크 많이 부족하지 이거라도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싶어 이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라 좀이라도 우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거꾸로 그냥 백신을 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위탁 생산을 해줄까 마스크 끼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요즘에는 그래서 거꾸로 상황이 많이 반전됐더라. 근데 이게 백신 개발하는 게 단순하게 백신이지만은 국가가 굉장히 자신감이 커졌더라. 예, 뭐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유가죠. 지금 450 정도인데 뭐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을 거고 러시아 정부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 세 가지로 봤을 때 러시아가 더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유나 루블, 인플레이션, 일반 경제 지표에서도 러시아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더라. 예. 그런 상황을 좀 나름대로 잡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소비재. 근데 소비재가 이 시장이 얼마만큼 수요가 커지고 얼마만큼 시장이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경제를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일반 생활용품 시장이 많이 중국산 시장이고 자국산 시장은 바뀌고 수입이 없으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왜? 비싼 걸 사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화랑을 좀 하고 되고 어느 순간에 가면은 수입산 제품이 많이 있어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산, 그죠? 그리고 뭐 유럽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 시장이 상점에 많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조금씩 소비가 진작이 되고 있구나,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올해는 소비재 중심으로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진작이 되고 개선되면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게 소비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장품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소비재 중에서는 화장품, 그다음에 식품, 그리고 최근에 백신도 개발하고 자기네 의료 수준이 이 정도 된다고 온 세계 자기들이 공헌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의료 쪽에 인프라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또 병원부터 해서 국립병원 뭐 여러 가지 의료기기, 설비, 그리고 제약 등등등에 러시아가 이쪽 산업 인프라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쪽 분야도 굉장히 하나의 시장이 좀 유망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킨케어, 화장품, 식품료, 그리고 의료기기. IT 장비는 뭐 이거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화상, 재택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게 제가 무슨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이 그 세 가지 화장품, 식품, 의료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해라. 그러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출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연장선상인데요. 그 의료 장비도 있을 거고 의료 서비스가 있겠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재택근무, 에듀테크, 건설 분야가 있는데 단연 제가 딱 한 가지를 뽑는다면은 전자상거래. 쉬운 말로 온라인 시장이에요. 온라인 몰. 러시아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내 앞에 제품을 보고 확인을 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어. 근데 온라인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 제품은 화면으로 보여, 컴퓨터로. 근데 이게 돈을 내가 지불을 하면은 우리 집으로 올까? 도어 투 도어가 돼서 실제로 배송이 될까? 내 돈을 먼저 내고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그냥 가게 가서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직접 만져보고 그러고서 나는 소비를 하지. 난 그전에는 온라인이고 뭐고 그런 거는 싫다. 그게 그만큼 러시아가 온라인 시장은 완전히 제로였어요. 가까웠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뭘 생각하냐. 100원짜리 사던 거를 70원에 사고 싶은 거예요. 비싸니까 소득도 그만큼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고 그리고 소득이 갑자기 월급의 봉투는 그대로고 오히려 더 잘리고 사람들도 많이 잘리고 어려웠겠죠. 러시아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소비재는 꼭 써야 돼. 뭘 먹고 바르고 그리고 입고 의식주 그런 거는 꼭 써야 되니까 근데 싼 걸 찾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가면은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온라인이라는 거를 사업가들이 생각해내고 그 온라인을 하려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하면은 지불을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 물건을 내가 직접 페이를 하는 게 아니라 페이는 나중에도 괜찮아. 아니면 직접 페이 하더라도 제품을 직접 검증을 해보고 환불을 바로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도어로 가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픽업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일드베리아 오존이나 그런 스토어SB 같은 그런 데가 그렇죠. 픽업 포인트를 가고 물건을 거기다 보내면은 소비자는 거기로 물건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만져보고 하자가 있으면은 나는 이거 물건을 못 사겠다. 환불해줘라. 하면 바로바로 환불이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러시아 이 소비자의 심리에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만큼 온라인 시장으로 앞으로 다 바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없어지고 그 정도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더라. 그래서 단연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주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주목해야 되는 분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마지막 건설 분야 있죠. 도로하고 개보수 있죠. 상하수도 그런 인프라 있잖아요.
전반적인 그거는 전부 다 국가 공공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산하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드레일이나 아니면은 사운드 프루프 방음벽이나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개보수에 필요한 것들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도로를 4차선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 그렇게 아스팔트로서 많이 도로를 이렇게 뭐죠?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하게 연례 행사하고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분야도 이쪽 분야에 많이 집중될 것 같다. 또 최근에 팬데믹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신축 건물이 많이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축 공사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많아질 것 같고. 왜냐하면 많이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공급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전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신축 공사도 많이 나올 것 같더라. 이게 공공사업이든 아니면 민간사업이든 간에 건설 쪽에 많이 당분간은 지금부터는 예전보다는 많이 촉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이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비타민을 먹고 또 뭐 콜라겐을 먹고 그런 어려웠잖아요. 그런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더 자기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웬만한 월급쟁이들, 사회인들은 책상 옆에다 비타민을 하나씩 다 두고 먹는 것 같아요. 그만큼 콜라겐이 뭐고 뭐죠? 또 하나 오메가 그런 게 뭐고 하면서 관심이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수요도 많이 커지고 있고 일본산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본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제품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 건강보조식품도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인증이 좀 이 비용이 조금 비용도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에 인증부터 받고 나서 들어가면은 이게 얼마큼 팔릴 수 있을까 이게 개런티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주저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비타민이나 그런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이 뭐 그런 펩타이드 등등등 있죠. 그런 제품으로서 따로 바우처를 만들어 준다거나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입사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일본산이 거의 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통계 분석을 좀 해놓은 거고요. HMR 제품 라면부터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냥 넣고 그냥 3분만 돌려서 먹는 거. 그러니까 나 이제 양념도 다 필요 없어요. 다 이제 양념도 된 거 다 그냥 돌리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수요가 많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배달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5분 만에 10분 만에 오는 건 아니고 한 번 배달하면 1시간은 걸려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얼마만큼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 갭도 그만큼 배달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더라. 그래서 푸드테크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HMR 제품 있죠. 그런 제품들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그냥 단순 조리 있죠. 간편 조리식품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냥 저는 기본이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을 최소한의 한 3년을 해보고 그 제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고서 메이드 인 러시아를 만들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나는 그냥 공장 부지부터 알아본다고 그냥 한 번도 수출도 안 해봤으면서 그냥 어디 가서 나 좋은 파트너 만나서 파트너 공장 만들기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기본으로 해서 시장을 다변화시키게 된다. 그거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 현지어 기반의 마케팅 자료. 요즘에는 종이 카달로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카달로그가 대세죠. 그리고 동영상 카달로그 같은 게 많이 대세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리뷰 사이트가 많이 생겼어요. 러시아가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오히려 공평해졌어요. 예전에는 수입상 아니면은 대도라고 하죠. 대도매상 같은 대상들, 거상 몇 명이 그냥 시장을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그냥 제한된 시장인데 요즘에 온라인이 커지면서 나는 마켓플레이스 즉 와일드베리하고 오존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나는 내 온라인몰이 커졌어 그리고 나는 인스타그램이 내 팔로워들이 많아 그렇게 나름대로 팔로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건을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바이어들 판매자들 셀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당연하게 우리 수출 기업들도 몇몇 사람들만 집중하던 거를 나는 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바이어의 폭이 더 커진다. 그리고 온라인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도 할 수 있고 세그멘트 채널도 더 커질 수 있고 확대가 된 거고 오히려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그게 기회가 같아요. 예전에 러시아 하면은 왠지 그냥 꼭 알아야 되는 사람 누군가를 꼭 알아야만 가능한 시장.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 시장 아니에요. 지금은 100불이 됐든 1000불이 됐든 2000불이 됐든 간에 시작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그게 예전보다 훨씬 그 벽이 가벼워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온라인이 커지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시장이 SNS 마케팅이 커지고 있더라. 요즘 잡지에 광고하는 사람 없어요. 바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버스 광고도 있고 오시면은 육교 같은데 밑에 보면은 배너 있죠. 현수막 같은 그런 광고 요즘에 거의 없어요. 그냥 가면은 조그만 도로 옆에 가보면 그런 빌보드 있죠. 거기에 다 없어졌어요. 광고가. 워낙 비싸니까. 왜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도 없는 데다가 쓰냐. 나는 온라인으로 가겠다고 해서 온라인에다 돈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예, 그게 새롭게 변화된 하나의 그런 패러다임, 최근에 변화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러시아는 딱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B2B와 B2C에 나눌 수가 있는데 B2B는 방법 없습니다. 전시를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전시를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초기 시작했던 초기에 시장을 개발하면은 그 바이어와 함께 전시회를 나가서 더 많은 바이어를 찾고 그게 안 되면 혼자라도 뭐 나가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거 백날 카달로그 만들고 뭘 하는 거고 알리는 것보다 뭐 상담도 많이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그래도 넘버원은 전시회다. 예, 그리고 직접 시연을 해보이는 거. 밑에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자기 제품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그리고 우수성을 알리고 그러면서 바이어를 찾고 그리고 거래선도 더 많은 거래선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B2C는 우리 제품이 과연 먹힐까 안 먹힐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상점에서 이런 대형마트에서 시식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감지를 하는 거죠. 우리 제품이 거부감이 없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유사 제품을 찾아서 가격을 맞추는 거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직접 소비자한테 이렇게 다가가면서 제품 우수성을 알리는 거. 요즘에는 이런 프로모션이 가장 대세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온라인이죠. 인플루언서들, 리뷰 사이트.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이렇게 직접 해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하는 것들. 왜냐면 검색이 가능해요. 러시아 소비자들이 아니면 바이어들이 너네 제품 어떤 제품이 막 소개를 해요. 그러면 잘 알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항상 물어봐요. 어디에 입점되어 있는 게 있냐? 아니면 러시아 시장에 판매되고 있느냐? 너의 제품에 대해서 어디 가면 더 많이 알 수 있느냐? 뭐 시장에서 이제 검증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자기들이 검색도 하고 또 스스로 검색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은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전국구 러시아 전역에서 이거를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더라. 예,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특히 러시아는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냥 인스타그램이 압도적입니다. 이걸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인스타그램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축에도 못 끼고 그만큼 인스타그램의 열심히 처음부터 해가지고 10,000명, 20,000명, 50,000명 팔로워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점이 없지만 그냥 온라인 상점으로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제가 통계 분석을 한 거고요. 이만큼 식품과 화장품을 가지고 각계 분야에 다 인플루언서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업을 그러니까 다른 중소기업들, 우리 기업들의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많이 문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분야별로 있더라.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팔로워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0만 명, 20만 명 있잖아요. 먼저 사람들은 야, 저기다 우리 제품을 소개하면 폭발적일 것 같아. 매출이 장난 아닐 것 같아. 완판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기업, 그런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획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올려놓고서 돈을 몇백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지워버린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미디엄으로 예를 들면은 10,000명, 20,000명이지만은 10만 명에 비해서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그 전문성이 있어요. 그것만에 해당 제품에 대해서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10,000명짜리 10명이 훨씬 효과가 있더라.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방면을 나가는 게 한 사람한테 10만 명 있는 유튜버한테 이 블로거한테
몰빵하는 것보다 10,000명 있는 사람한테 10명한테 다양하게 나눠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크더라. 직접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구조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그만큼 크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한국 내 러시아 온라인 시장에서 한국의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건강식품, 가전제품 같은 게 많이 판매가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제품은 온라인에 입점을 안 시키면은 오프라인 또한 영향이 가더라. 그래서 온라인은 마케팅의 필수적인 하나의 툴이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은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고요. 이런 와일드베리나 이 오존, 이게 우리로 말을 치면 지마켓하고 11번 가죠. 러시아에. 여기에 일부러 입점을 시켜요. 판매도 그게 수월치 않게 되지만은 여기에 입점을 시키면은 그만큼 우리 제품이 리퓨테이션, 명성이 나름대로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러시아 바이어들도 열심히 소개했어. 상담회 때 열심히 수출 상담을 해요. 근데 우리 제품 이미 와일드베리 올라가 있어. 알고 있니 하면 바이어가 그래 하면서 막 찾아봐요. 그러면 한번 검증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협상이 더 수월하더라. 예, 그런 부분.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요즘에는 저한테도 문의 오는 게 혹시 여기 입점시킬 수 있는가요? 여기 어찌 들어올 수 있는가요?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예, 저도 요즘에는 실제로 수입도 하면서 이 제품을 오프라인도 판매도 하면서 이 입점을 많이 시키는데요. 나름 검증이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심사가 좀 까다로워요. 예, 항상 그러니까 한국에 인증 안 된 제품은 올라가지 못해요. 이미 여기에 수입이 돼 있고 인증이 돼 있고 인증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품에 한 20개나 30 일정 부분의 제품이 이 와일드베리에 지정한 창고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링크가 오픈이 돼요. 왜? 한국은 하나로 제품이 공장에 있어도 일단은 링크가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문이 오면 공장한테 바로 연락하면 공장이 바로 제품을 포장해가지고 배송해 주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게 안 돼요. 실제로 오존과 와일드베리 창고 안에 들어와야 그리고 그 제품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돼야 그게 링크가 되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그게 우리나라가 좀 다른 점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빨리빨리 할게요. 예, 이거는 인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스트에서 EAC로 바뀌었어요. 근데 EAC는 이 5개 국가에서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수출 기업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전 대표님. 저 카자흐스탄에 바이어가 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인증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럼 제가 카자흐스탄 바이어명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카자흐스탄 바이어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한테 위임장을 써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현지 공문을 써줘요. 이 해당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모 바이어에게 허가한다. 사용권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관할 때 제출을 하면은 인증이 뭐 인증서가 별도 없이 인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즘 수출 기업들이 본인들이 인증서를 갖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수입하는 기업이 현지 기업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대행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EAC하고 고스가 바뀐 거다.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고스트는 예전에는 한국 제조업자, 한국 수출업자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EAC, 그러니까 TRCU라고 하는 거 EAC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TRCU는 지금은 현지 사업자, 수입하는 회사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중국처럼 한 놈이 받으면, 기업 한 사람이 받으면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바이어만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A 바이어, B 바이어, C 바이어, 각자의 비용으로. 근데 러시아 바이어들이 부담이 돼. 인증이 자기 돈 또 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 기업이 저 같은 사람들한테 대행을 맡겨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저기한테 그거죠 인증서를 많이 위임을 해주는 그런 경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고스트하고 TRC의 차이점. 이게 별거 어렵진 않아요. 인증이 필요한 정보는 1번에서 11번까지를 자료를 주면은 한국 수출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인증 신청을 하게 되고 현지에서 약 기간은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인증을 왜 1시간 뭐죠? 3개월 동안 해야 난 이해가 안 간다.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2주만 할 수 있다. 나는 3주만 할 수 있다. 근데 FM을 하셔야 됩니다. FM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DHL로 인증 샘플을 보내줘야 돼요. 인증 통관용이라고 실제로 통관을 해요. 인증 시험 기간에서 자기들이 승인을 해주고 그 제품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증용으로. 나중에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런 테스트를
기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보셨죠? 프로토콜 리포트. 근데 2주 만에 하는 데가 3주 만에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프로토콜 리포트가 없고 인증 샘플 없이 할 수 있다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생략하고 해요. 근데 해당 세관, 그러니까 내가 블라디면 블라디 세관에서 뭐 얘기를 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FM은 아니더라. 다른 지역 가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인증은 FM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인증서는 TRC 인증서하고 이 프로토콜 리포트가 한 세트예요. 이 세트를 가지고 해당 기업들한테 주면은 위임장을 써주면은 그 제품을 어려움 없이 통과를 할 수가 있더라. 그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교한 거고요. 이건 제가까지는 받았던 거 지금까지 한 50건 정도 됐는데 지금도 인증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장품, 식품, 최근에는 산업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인증은 보통 1년짜리, 3년짜리 있다고 하는데 3년짜리랑 5년짜리랑 비용이 큰 차이가 없어요. 많은 차이가. 그래서 저는 보통 기업들한테 5년짜리 인증서를 많이 획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게 유제품에 대한 라벨링. 러시아가 이 QR 코드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 현저하게 위조품, 그리고 이 도덕 윤리성이 좀 떨어지는 그 바이어들은 유통기간을 속여요. 그러니까 바이어 스티커를 따로 또 붙이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면서 원래는 유통기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또 3년짜리 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건강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건강에 관련된 제품 사용하라는데, 그런 제품 중심으로 요즘에는 QR코드로 바꿔가지고 이 위조품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많이 제도를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제품은 아니지만은 이 라벨링을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더라. 그게 QR코드 라벨링을. 그래서 최근에 이게 롯데 제품, 이제 빵빠레 아시죠? 그런 제품들이 포장지를 반드시 이렇게 스티커가 아닌 이렇게 포장지에 표기가 돼야 수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옆에 QR코드를 박아야 된다라고 좀 최근에 변경된 그런 라벨링 제도에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이런 게 점점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유통도 관리하고 규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라벨링이에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반드시 꼭 포장때부터 러시아가 표기가 된다는 그런 제품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일부 제품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요즘 와서 법이 바뀌었어요. 모든 수입 통관된 제품은 한국에서부터 이 라벨링 돼야 돼. 예전에는 그냥 물건 보내줘, 내가 알아서 스티커 붙여서 팔게 하고 그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하고 맨날 그 바이어들하고 옥신각신해요. 뭐냐면 스티커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한 거예요. 막 가격 협상하고 다 돼가지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거쳐가지고 합의가 됐어. 근데 야, 바이어가 스티커 좀 붙여줘. 내가 라벨링 드라프트를 보내줄 테니까 네가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걸 내가 붙여야 되느냐. 그거 하려면은 뭐 인건비도 필요하고 스티커 인쇄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불가피하다. 인상해야 된다 하면은 수입 바이어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난 가격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한 하나의 포인트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수출 기업들이 스티커를 제작해 줄 생각을 하고 인건비하고 이 라벨 인쇄비 같은 거를 원가에 집어넣는 게 더 합리적이더라. 이게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표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기업들이 몰라요. 그냥 바이어가 우리 물건만 사주면 고맙고 거래만 해줘도 땡큐예요. 어프리시에이트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제품 유명해지잖아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요. 요즘 화장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몰, 와일드베리하고 제가 오전 말씀드렸고, 또 리테일 체인이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큰 체인. 상표권을 쓸 수 있는 허가권 있느냐. 그러니까 제조기업의 상표권을 네가 갖고 있느냐. 그것부터 제출을 해봐라. 증빙서류를. 근데 나 그런 거 없는데 하고서 기업들한테 물어봐. 우리 제조기업들. 나도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아차. 알아보니까 초창기에 수입했던 바이어가 나 몰래 상표권 지가 등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수입 기업은 이거 내가 개발 다 했고 내가 여기서 다 애써가지고 개발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네가 내 허락도 없이 딴 데 주고 있느냐. 독점도 안 돼. 그러니까 독점하는 독점이 된 거죠. 자기는 독점을 준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표권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커지고 이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상표권은 반드시 나온다. 문제가.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처음에 러시아 TRCU 인증을 받을 때 상표권도 함께 등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개의 화장품 기업이 이거 가지고 계속 법적으로 좀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은 그 상표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세관한테 편지를 써요. 나는 이러이러한 제품은 내가 수입을 독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허락 없이는 수입을 허가를 하지 말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그렇게 얘기를 맘먹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괜히 이런 거 신경 안 썼다가 한 기업한테 그냥 몰빵, 그러니까 종속이 돼버리는 거죠. 구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유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금연구역 확대, 자동차 운행 관련 변경 법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많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보수적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해요. 만나보고서 좋다 싫다. 그러니까 싫다란 말을 안 하고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냐고 하면서 얘기 들을 때는 뭐 괜찮고 해볼만 하고 굉장히 유망하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거꾸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러시아 사람들은 왜 이게 반응이 없지? 왜 연락이 없지? 나 메일 10번 보냈는데.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만큼 표현을 많이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비즈니스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날 비행기 타 한국에 갑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답니다. 경광석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만약에 상충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딱 부합이 되면은 자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설명도 설명이지만은 최대한 제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툴을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러시아 사람들한테 연락이 안 돼요. 언어가 안 돼서 러시아를 잘 못하나요? 영어가 안 되나요? 그건 솔직히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구글도 있고 여러분을 다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제품이 된다 안 되나가는 금방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필요한 이야기보다는 자기 제품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많이 뻗어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양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그런 바이어 한 명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낫다.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은 호기심보다는 의심과 우려가 더 많다. 정확하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디에 써야 되고 뭐에 좋고 뭐가 나쁜지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어디에 활용되는지 how to use, how to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움직입니다. 어설프게 알려줘가지고 카달로그 여기 있어 러시아말 몇 마디 써가지고 아예 안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많은 그런 마케팅 툴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은 더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예. 이것도 같은 얘기니까 반복한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폭발적 성장은 기대하지 말 것. 한 번 수출했다고 두 번 수출했다고 나 수출했다고 막 하면서 막 나 잘 될 것 같다고 떠드는 것보다는 한 번 수출하고 나서는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바이어가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막 몇 번 설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트라이 오더를 가져갔어. 근데 우리는 때 되면은 또 하겠지 하고서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가 또 오더 없냐고 맨날 물어보긴 해. 그러지 말고 처음에 오더를 가지고 갔으면 선적을 했으면 맨날 물어보세요. 내가 챙겨야 될 거 없느냐, 뭐 할 거 없느냐, 뭐 하면서 계속 챙겨주자는 거야. 밀착해가지고. 그게 더 신뢰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1년간에 4번, 5번 정도는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이게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지 그냥 한 번, 두 번 수출했다 가지고 나 블라디보스토크 될 것 같아. 바로 모스크바를 가야 되겠어.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극동 같은 데서 테스트 베드로 한 1년 정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해나가고 그러면서 제품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 시장을 좋고 그리고 바이오하고는 독점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러시아 바이오도 독점을 원하지 않아요. 독점을 하면 바보라고 하래요. 왜? 독점을 하면은 MOQ가 있죠. 1년에 소화해야 될 물량. 러시아 애들도 알기 때문에 요즘에 안 그래요. 그냥 6개월간 트라이얼 오더로 두고 독점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하는 거 보고서 그리고 너는 지역별로 모스크바, 블라디, 극동과 서부, 블라디하고 모스크바, 빼제르, 예를 들면 시베리아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독점권, 소울 디스트리뷰터를 줘야지 이거를 한 놈한테 나셔널 디스트리뷰터를 줬다가는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렵더라. 러시아는 바이어를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나서 헤어지기도 어려워요. 헤어지고 잘못 헤어지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함부로 문서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지 말다.
그 문서를 약속하든 말로 약속하든 간에 러시아는 당신이 약속했잖냐, 당신이 말했잖냐, 그래서 그걸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제가 딱 1시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좀 초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시간이 너무 초과해가지고 죄송한데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올해 했던 강연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이 러시아 사업하는분들한테 특히 러시아의 제품을 판매하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저는 심지어 전명수 대표님 오늘 저희들 여러 가지 이유로 평소보다는 조금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건 제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고요. 오늘 오신 회원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라시아 21의 청년 문과가 이번에 신설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오존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쿠팡이나 이렇게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등록하는 거는 쉬울지 모르더라도 이제 화장품을 검색을 하면 오존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화장품을 치더라도 몇 천 개가 나오는데 만약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거는 한 페이지 10개에서 3페이지 내, 그러니까 한 50개 내에서 그냥 괜찮은 걸 딱 클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존을 옛날에 한번 서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막 몇백 페이지에서 한 한국 화장품을 쳤을 때 1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이제 앞서서 하는 것도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인들이 소비자가 이제 그거를 궁금해서 클릭을 한번 할 때마다 이제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데 막상 그러고서는 러시아인들이 구매를 안 해버리게 되면 계속 손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존 같은 시장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있어야 그 정도의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온라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문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게 아마 직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구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오존에 글로벌 존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걸로 하셔가지고 돈을 버셨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이 러시아의 그 파트너를 통해서 이 마켓플레이스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들만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메커니즘이 예를 들면은 뭐 그 뭐죠? 수입상을 통해서 제품을 도매가를 줘요. 도매가를 주면 보통 러시아는 리테일이 100%를 붙여요. 제가 100원에 70원에 수입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수입 원가가 100원이 돼요. 왜냐면 수입상 보통 15에서 20%를 보통 프리미엄 딜러들한테 20%를 먹어요. 왜냐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세금도 있기 때문에 20%는 그게 마진우선이에요. 근데 20% 주면은 보통 100%를 붙여가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인증을 직접 받아서 이 바이어를 통해서 그 마켓플레이스 러시아 현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존에다만 딱 등록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검색하면 100개, 200개가 나오겠죠. 이 오존과 동시에 아마 인플루언서 그리고 SEC라고 해가지고 검색 엔진 마케팅 있어요. 우리 얀덱스 같은데 할 수 있는 거. 그런 분에다가 다양하게 해야 사람들이 그거 저거 찾아가지고 짬뽕 시켜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오존, 그러니까 글로벌로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내겠죠. 내는데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직구로 하는 거는 돈을 얼마큼 내는 건지는. 하지만은 그걸로만 하면은 오히려 수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러시아에
그 바이어를 통해 가지고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더라. 그러면은 여기는 기업들한테 그 마켓플레이스는 바이어들한테 가격을 주면 그 뒤로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비용을 다 알아서 하거든요. 보통 15에서 20%예요. 입점 수수료,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와일드베리와 5종 같은 경우 어떤 때는 좀 얕게 할 수 있고 어떤 때 낮게 될 수 있는데 보통 20% 정도 붙이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 배너 광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또 비용이 든다고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되어서 전명수 대표님께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다 수용하기보다는 일단은 질문을 그 채팅방에 띄우시거나 아니면 따로 메일로 주시면 전명수 대표님께 그걸 드려서 취합해서 대답을 따로 들어서 제가 쫙 뿌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강의가 좋아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지금까지 있었던 강연 중에서 회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차들어 아예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분도 발표하실 분 계시는데 다음에는 시간을 좀 충분하게 해서 마음껏 강연하시고 또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된 것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정민수 대표님 잠깐 떠나보내고요. 오늘의 회원동정으로 김익준 대표님께서 에코비스가 그동안 이 모든 기업들이 떠나면서 한국의 물류를 에코비스에다가 다 통으로 우크라이나 것은 맡겼는데요. 그걸 경험하시면서 가졌던 노하우와 또 현재 현황들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다만 회원동정이라서 아쉽게도 한 15분, 10분 정도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이것도 오늘 저희들이 들으면서 다음에 별도로 강연 시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김익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에코비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호스트 저한테 연결해 주시나요? 예. 저한테 좀 넘겨주시죠. 그러시다 화면 공유권 이미 드려져 있죠? 네. 화면 공유 직접 하시면 됩니다. 김익준 대표님. 화면 잘 나오나요? 예, 슬라이드 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모니터 2개를 켜가지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0분, 15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이 만들어서 한 15분, 20분 사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강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의 내용 아까 굉장히 제가 봐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지화가 되어 있는 업체는 오히려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도. 그래서 저희 에코비스 같은 경우도 러시아라든가 이 시작 국가 법인들이 작년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될 것 같고요. 그 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나 시작 국가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성장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어려울 때도 그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면 통하는 것처럼 현지 상황에 맞게 전략을 좀 준비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 보시면 그동안 제가 몇 번 특강을 좀 하고 했을 때 대부분 저희 그 에코비스 러시아 상황이라든가 에코비스 상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내용은 우리 유라시아 21 회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출한 기업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일찍 판단을 해서 제가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20년 전에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 일부 상황하고 저희 에코비스 우크라이나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장을 보시면 저희는 93년도에, 그러니까 28년도에 사업을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나이에 사업을 좀 시작을 해서 28년 차가 됐는데요. 메인이 러시아였었고, 러시아 법인이 93년도에 오픈을 했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98년부터 진행을 했고, 이 우크라이나는 2000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21년 차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메인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에코비스는 물류회사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일단 메인은 물류센터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4개 국가의 물류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은, 그 러시아나 중앙아시아가 생각보다 물류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잘 돼 있지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한국보다 러시아나 이런 나라가 물류센터가 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뭐 분실이 또 있을 수 있고 파손될 수 있는데, 그 나라는 괜찮냐 그렇지만, 한국보다도 정말 더 잘 돼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4개 나라 대부분이 저희 한국의 대기업 위주로 사실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이 4개 나라의 물류센터에서 저희는 그 물류를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유통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매출을 보면 그 유통 쪽에 거의 한 70% 이상 그 매출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다른 그 물류회사보다는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로 좀 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크라이나 대부분이 뭐 체르노빌 원전 그리고 우리 코미디원이 대통령이 돼 있다. 뭐 아름다운 나라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뭐 안 가봤으니까 사실은. 근데 이 나라가 일단 우리나라보다 11배나 크고 인구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거의 4,500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과거에 그 십몇 년 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대기업 법인장님을 만났을 때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산으로 비교하면 에베레스트산 옆에 알프스탄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알프스도 굉장히 큰데 에베레스트산 때문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 현황을 보면 이 지도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많은 그 강대국, 주변 강대국들이 많이 반토막 나고 뭐 4등분 나고 그랬는데 최근엔 또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것처럼 크림반도가 또 러시아로 넘어갔죠.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우크라이나 현황을 보면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나 저희 법인이 직접 경험한 자료 위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크라이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영토가 땅이 크기 때문에 옥토고 그래서 뭐 그 농업이 발달돼 있다. 그리고 농업이 좀 후진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왼쪽 사진처럼 우크라이나 농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작년 2월 이후로 출장을 저도 못 가고 있지만 그 1년 반 전에 우크라이나 출장 갔을 때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그 오데사 포트 바다 흑해가 있는 바다까지 제가 직원들하고 차를 몰고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그 해바라기 밭을 봤을 때 그 정말 최신 농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직접 내려서 체크를 해보니까 프랑스라든가 미국 그 농산물 회사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정말 최신 기계로 진행하는 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밀이라든가 해바라기 씨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구나를 실제 보고 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쪽 진행을 할 때 물류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보다는 물류가 더 쉬워요, 사실은. 뭐 항공은 뭐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운송이 기본적으로 항공은 1%도 안 됩니다. 99% 이상이 다 컨테이너나 그 철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선박으로 지나갈 때는 그 우크라이나는 이 빨간색 표시한 것처럼 그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 시아스코 다른 국가보다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이전을 보면 그 사실 이쪽들 출장 가기가 많이 어렵죠. 어느 정도냐면 이 사진은 그 제가 1년 반 전에 출장을 갈 때 사진 그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모스크바 가는 철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타고 이제 가는 사진을 대표님 지금 찍었었는데,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고 첫 페이지로 머물러 아, 있는데 그럼 미리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넘어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음,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보십시오. 네. 이해 됐나요? 화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코로나 이전 물류가 나오나요? 예, 그 앞에 세 개의 PPT는 저희들이 못 아이고,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부터 다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1년 반 전에 출장 갔을 때 그 기차 안 사진인데요. 과거에는 제가 출장을 다닐 때, 제 법인들 출장 갈 때, 먼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경유를 해서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갈 때, 키예프에서 모스크바 갈 때, 비행기가 하루에 뭐 4, 50편씩 이상 있었고, 1시간 10분 정도면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이게 2015년도에 양 국가 간에 이제 자국 내 운항 금지가 되다 보니까 출장을 다녀야 되는데 방법은 벨라루시라든가 이렇게 경유하던가. 근데 일부러 제가 기차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키예프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기차가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중간에 2번 정도 국경에서 그 세관 검사도 하고. 근데 제가 대표다 보니까 사실은 뭐 2인실을 좀 빌려서 이렇게 편하게 오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었고 어느 정도 인터넷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왔던 상황인데 저는 편하다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출장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황이 항공을 여객기를 지금 넘어갔는데 자료 보이시나요? 예, 예. 인천에서 모스크바 진행 상황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일주일에 11편이 여객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편에서 2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 갈 때 또 알마타 경에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에 7편이었던 게 지금 한 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5단계 존으로 좀 나눠서 빨간 지역 같은 경우는 금지가 돼 있고 그래서 지역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도 사진 여기 화면이 변경됐죠? 이 박사님. 네네. 네네. 이 국경 간의 이 코로나 문제로 국경 간의 이제 트럭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 감염 체크 이런 분부 때문에 국경 지역들 통관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갈 때 철도로에서 TSR 경유 타거나 뭐 중국에서 TMR 진행을 하거나 했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망을 쳐놨는데 이런 지역들에서 과거에는 2, 3일 만에 이제 트랜지트가 되던 게 뭐 30일, 60일 뭐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도착하는 리드 타임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회전력, 수금을 해야 되는 기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금 회전력도 굉장히 늘어나서 조금은 진행하기 어려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에코비스 우크라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 지역을 더 보강을 하고 여기 보면은 6개의 사무실을 이제 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3, 4년 동안 2개 회사를 아예 인수를 했습니다. 직원들을 다 인수를 하고, 과거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흑해 지방에 있는 포트, 그러니까 일리피스키, 오데사 포트가 좀 약했는데, 거기에 직원도 다 인수를 하고, 대기업의 직원들을 좀 많이 인수를 해서 저희가 완제품이라든가 특히 서비스 센터, AS 센터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조직을 딱 같이 놨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통관 분야를 다
그 문제없이 다 만들어놨고 또 물류센터를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 저희 물류센터인데요. 저희가 이걸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임대창고의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들 그리고 독일 회사 그리고 약간의 중소기업 회사의 제품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은 그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라고 하면 제품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의 화물들이 저희 제품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자가 저희가 돼서 저희가 직접 수입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수출자가 요구하는 그 회사들의 최종 수입자한테 저희가 판매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품이 저희 재고 자산으로 좀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투자를 좀 많이 했고요. 여기 배치 조직들을 보면 이게 물류회사 표현이 아니고 거의 뭐 유통회사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사진이 밑에 보이시죠? 차량하고 이렇게 사무실 보면 한국의 대기업 전자업체의 A센터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뭐 전자제품을 다 수리하는 시스템까지 다 갖춰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지에 소유에서 공유를 많이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로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저희가 진행하는 업무들을 다 공유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중소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전 시간에 마케팅이라든가 전시회 참가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 진행할 때 참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또 특히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 우크라이나 법인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법인 다 사실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법인을 이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법인에서 직접 제품들을 다 수입해서 저희가 수입자가 돼서 전시회에 납품을 하고 전시 역할을 진행하던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 출장자만 와서 이 전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하는 제품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 왼쪽은 이제 나무에서 생산되는 이제 찌꺼기 우드 펠렛이고 오른쪽은 해바라기 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기존 거래를 진행을 할 때 한국 수입처가 수출업체를 찾고 해외 송금을 하고 제품 검수를 하고 수출 통관 그리고 국제 운송 수입 통관 그렇게 돼야지 한국 수입처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수입처에서 체크를 해서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우크라이나 법인에서 직접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한국 수입처와 소통을 한 이후에 저희가 직접 송금을 받아서 결제를 하거나 제품 검수도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고 수출 통관, 국제 운송 다 진행을 해서 수입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좀 했는데요. 저희 에코비스가 진행하는 건 이 왼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조업체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업체에서는 러시아나 시아 국가 진행을 할 때 제조 마케팅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특히 이제 현지 바이어도 내수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매자 입장에서 수입 역할을 하는 게 해외에서 수입하고 LC 오픈하거나 뭐 송금하거나 그리고 또 수출자를 서로 못 믿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런티를 합니다. 현지에서 현지 법인이 있고 현지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저희가 먼저 수입을 해서 보여주고 결제받는 작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제조와 마케팅을 빼고 나머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제 에코비스가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단인데요. 제가 좀 물류 관련된 물류학과의 강의를 좀 하고 있어서 물류 쪽 위주로 많이 정리를 했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크라이나에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물류 쪽 봤을 때도 국내에 보면 또 삼자물류 그리고 뭐 관세법인 그리고 플랫폼 회사가 굉장히 좀 많아졌고 하는데 아까 질문 내용 했던 B2C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미리 이제 들어가서 그 현지화 되는 업체랑 협업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전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제가 물류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의 물류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회사들 미팅을 할 때, 아, 한국은 트럭이나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비스가 활발하고 뭐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은 트럭이 등록된 게 40만 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러면 한국 분들이 물어봐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트럭이 몇 대나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씁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이 트럭이 40만 대 등록이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트럭에 130만 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600만 대 이상이 등록이 돼 있어요. 거의 한국보다 15배 이상이 돼 있는데, 한국 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항상 제가 표현하는 게, 더 큰 나라, 더 서비스가 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협업하는 전략으로 갑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에서 지금 빨리 끝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그 우리 사회 보는 이대식 박사가 지금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익준 에코비스 대표 강의 관련해 가지고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 지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김익준 우리 유라시아 21에서는 부회장으로 계시고 에코비스의 대표로 계시는데 김 대표께서 한 1, 2년 전에 그 강의를 하신 적이 있으셨죠? 2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그때가? 이제 벌써 2년 돼가고 있습니다. 2년 돼가죠. 네. 그때 하면서 정말 반응이 그때 참 굉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보면은 우리 이제 김 대표께서 벌써 90년대에 이제 러시아 초창기에 러시아 진출을 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걸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와서 거기에 대한 이 노하우가 스며난 그런 강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많은 공감을 얻었고 그때 호응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이런 강의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짜리 정도는 하셔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한 회원 동정으로 뭐 10분 15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아마 한 번 더 수고를 좀 하셔가지고 전번에 2년 전에 강의하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변화도 있을 거고 하니까 한 번 더 시간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에코비스 자체가 뭐 단순한 물류회사가 아니고 유통회사, 뭐 유통회사 아닙니까? 지금은 물류를 넘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실제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회원이나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시간을 한 번 더 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지금 네. 자료 보면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유라시아 21에 이제 청년 아카데미가 이제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 진행할 때는 온라인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라서 그냥 무조건 뛰어다니고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너무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언어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어떤 스타트업 회사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서, 아니면 직접 1인 사무실을 만들어서 한번 이런 지역들을 두들겨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때문에 사실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면서 좀 실패도 해보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기업에 들어가서도 더 도움이 될 거고, 본인도 사업을 해도 도움이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좀 더 많이 좀 두들겨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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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네, 뭐 네. 예, 우리 김 대표 말씀하시는데 뭐 덧붙일 말씀은 없어요. 사실 제가 이 유라시아 21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제가 김익균 대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에코빗에서 인턴을 하면서 그렇죠. 인연이 돼가지고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를 모티브 삼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김식 대표한테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다. 거기 인턴으로 계셨지. 예,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 정명수 대표하고 김익준 대표께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인지 참석자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좋은 강의를 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자가 좀 적은 편인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아마 처음 나오신 분 없으신 것 같아서 처음 신규 참석자 소개나 동정은 뛰어넘는 걸로 하고요. 모스크바 박영욱 소장님 뭐 지금 계십니까? 박영욱 소장님 아까 들어오셨던데 지금 나가셨는가 보네. 네. 다음은 유라시아 20일 유빈 다음 강의에 대해 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6월 25일 날 개최를 하고 첫 번째 발표는 외교부 유라시아 1과장 위석윤 1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기업인이 알면 좋은 외교부의 대러시아 정책. 이거 정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기업인을 위해서 어떤 러시아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걸 하면 좋을 건지 뭐 양자간 두 가지 전부 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첫 번째 발표는 위석윤 유라시아 1과장께서 맡아주시기로 했고 두 번째 발표는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협회 수석 부회장이신 김창근 부회장께서 신실크로드의 중심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창근 대표는 오랫동안 우즈베키스탄과 사업을 해오셨고 또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무역 대표부 대표로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유라시아 22일에 또 부회장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6월 25일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강의를 참 들어주신 참석자 모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아마 이제 오늘 또 어제 보니까 뭐 백신을 64만 명이 백신을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은 우리 또 코로나 쪽에서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빨리 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쪽으로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물론 당분간은 온라인하고 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프라인 쪽에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 걸 빨리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침에 일찍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